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 주둔지를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또 미국은 무역과 금융 포함한 강력 제재를 예고했고 유가는 급등, 증시와 가상자산은 급락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 자세한 소식 증시 브리핑에서 이어가고요. 2월 22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 첫 법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경제였는데 치열했죠. 추경부터 국채, 기축통화 논란까지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10%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 희망적금 어제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벌써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의 6배에 이르는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불만도 크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알아볼게요. 또 서울 휘발유값 드디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미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요.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 제한을 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완전히 갈리는데요. 조합원들은 막대한 수익을 보겠지만 이 상하수도 인프라, 도로 인프라 같은 비용은 사회가 분담한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 땅이 없다. 집을 좀 더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산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방금 전해드렸던 러시아군의 진군 소식, 국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전망해드리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장내석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최근 들어서 고가품 판매하는 플랫폼들 많이 늘었거든요. 직거래도 하고 구매 대행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불만도 크답니다. 어떤 것들 주의하면 되실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앱 게시판이나 문자, 유튜브 다 열어놓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에 TV 토론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그 치열하던데 일단 경제정책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 공방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토론 주제가 경제여서요. 네 후보 모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그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 채무 비율을 조금 더 높여도 무방하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빈곤층을 보호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을 관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요. 부유층의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 지금 정의당에서 나와 있는 사회 연대세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코로나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어제 대선 토론에서도 추경과 관련한 공박이 좀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왜 이 순간에도 국민을 위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만 따진다 이렇게 공격에 나섰는데요. 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본인의 공약인 50조 원 손실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이 손실보상 대책을 날치기 통과할 때에는 방관하시다가 마치 지금 와서 야당처럼 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 도중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안에서 3조 3천억 원 증액된 총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증액된 3조 3천억 원을 어디 쓰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요. 2조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 등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채워졌고요.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재택 중심의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이 상품이 사실상 정말 금융권의 핫한 상품으로 떠올랐는데 연 최고 10%의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 요거 저희가 이달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출시되고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출시 전부터 가입 대상 여부 조회에만 200만 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이 어제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됐습니다. 만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인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를 채울 경우에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납입액의 4%가 지원되는데요. 매월 50만 원을 다 채워서 2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축 장려금의 이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 금리가 10%에 이르게 됩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금리 10% 요거 관심이 많을 법도 한데 그래서일까요? 은행 앱이 중단이 돼서 또 한 번 소동이 일었다면서요? 네, 출시 첫 주에는 가입자 분산을 위해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91년생, 96년생, 2001년생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간 30분 전부터 주요 어플 검색어에는 청년이나 희망 적금 같은 키워드가 순위에 오르고 고객이 상당히 몰려들었는데요. 급기야는 은행당 수만 명이 어플에 접속하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은행 어플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고요. 문제는 현재 그 청년 희망적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456억 원이라는 점인데요. 가입자 전원이 만약 매월 50만 원 납입을 신청한다고 치면 가입 가능한 인원이 38만 명에 불과합니다. 가입자가 빠르게 몰려들 경우에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요.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량 소진 전에 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뜩이나 물가 오른다고 하는데 기름값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800원 위로 올라갔군요. 예, 어제 오전에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1.4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로 14주 만에 다시 1,800원을 넘어선 건데요. 서울 시내에서도 최고가는 2,57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불거진 군사적 긴장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1월에 비해서 52% 넘게 급등을 해서 현재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게다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가 또 어렵고 지금 사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도 해서요. 유가 급등세가 얼마나 계속될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정말 사태가 안 좋아질 경우에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게 종료된 게 아니죠?
예,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만일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없었다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 수준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효과 덕에 그나마 1,800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만큼 국제 유가가 위험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환율 강세로 워낙 약세가 좀 계속 될 경우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 이지혜 기자가 전해주시겠죠? 지금까지 네.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경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 알려드릴 텐데 대표적인 서울 지역의 재건축 단지 45년 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게 최고 50층 6,800세대 대단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있어 보입니다.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공중에 보이지 않는 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거든요.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보면 그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궁금한데 최고 50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이 서울시의 심사를 통과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비 계획안이 2015년부터 이 잠실주공 5단지가 제출을 한 건데요. 이 계획안이 무려 7년 만에 서울시에 심의를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잠실주공 5단지는 3,930세대인데 이번에 일부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 부지를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주면서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3,930채에서 6,815세대로 한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가까이가 늘어나는 대단지로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실상 과거에는 재건축이라는 게 새로 일반 분양을 하면 여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건축비로 조합원들의 건축비가 그 충당이 되니까 조합원들은 혜택을 받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은 35층까지만 지어라 이른바 35층 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이 35층 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때 도입된 것으로요. 이제 신축 아파트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은 그래도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거라서 오피스 빌딩처럼 50층이나 50층 이상도 있었지만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35층을 넘을 수 없는 게 계속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카이라인을 좀 완화하겠다,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반기 이제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층수 제한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저희도 올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면서 가장 원하는 세대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최대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게 하려면 이제 고층으로 지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한강 조망권 확보가 되니까 이 35층보다는 50층을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 맨션이 68층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겠다라는 시공사의 제안안이 나왔고, 그리고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에도 49층으로 이렇게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이른바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아진다는 건 누군가는 그 그늘이 많은 지역에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공중으로 올리는 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의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데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빽빽하게 만약에 기존에 35층을 지을 수 있던 단지를 단순히 50층으로 높여서 용적률이라고 하죠. 건물의 바닥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이거를 이제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뒷동 쪽에서는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서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주변 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계획해야 되는 부분은 막연히 스카이라인을 높여준다 뿐만이 아니라 좀 최적의 주거를 위해서 주변 지역의 도시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라던가 학교에 대한 과밀 수요 이런 평가들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층수 높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딱 35층 대비 50층 늘어나는 것만큼 세대 수가 그냥 늘어나게 한다라는 계획으로 받아들일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면 간신히 좀 잡아가는 듯한 혹은 하향 안정이 좀 우세하는 듯한 서울 지역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요걸 걱정하시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미 지금 집값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80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80억 원이요? 네, 이게 이제 좀 대형 평형이긴 한데 네. 이제 한강이 보이는 쪽에 64평형짜리가 80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거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인데 84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이거가 또 46억 6천에 거래가 되면서 또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개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걸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야 당연히 층고 제한을 완화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일반 분양으로 내 집을 짓는다 이런 그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강남에 더 이상 집 지을 데가 어딨느냐 또 강남 아니라도 재건축을 하고 층고를 올려야 실질적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현장에서 보시는 연구위원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35층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좀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50층을 짓는 게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나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고층으로 짓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건축비 부담을 하고 짓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다른 도시적인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예를 들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세대수를 그냥 무한정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쾌적한 주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거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세대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분명히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에게 그 막대한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건축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여기서 이제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걱정이 나오는데요. 사실 재건축 아파트를 이 정도 단계에서 재건축이 될 거니까 빨리 사자라는 분위기는 조금 과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실주공 같은 경우에도 조합 설립 단계부터 여기까지 오를 때 거의 15년이 넘게 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아직도 거쳐야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왔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려할 게 많군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이 오고 있다. 이거 영국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오미크론 is coming이라고 했던 게 지난해 연말인데 정말 근처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루가 뭐더하고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제 주변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리 개미 2마리 개미 3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어땠나요? 일단 유럽 증시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증시가 무려 13%나 좀 급락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많이 확산이 됐다. 사실 이 같은 이유는 푸틴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독립국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됐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좀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여기다가 매파적인 연준으로 다시 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까지도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진군, 이 명령을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로이터의 속보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지역에 러시아군의 진입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침공일지 혹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규정 정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나 서방 국가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소위 가능성은 낮지만 전면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공화국에 대한 독립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반군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사실 절반 이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 승인이라는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러시아군의 진입으로 2014년에 맺어졌던 미न्스크 협정 위반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도 곧바로 후속 조치로 내려질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대러시아 제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EU는 가장 강하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동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의 고위관리 발언에 따르면 미러 정상회담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중에 아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러시아군 진입에 따른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또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제재할 거다.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부러 흘리는 것도 같고요. 예, 일부러 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드는데요. 전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미국의 일부 제재 패키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국제 결제를 차단한다는 내용으로요. 여기에는 특정 개인과 기업들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하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영국도 유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러시아 은행들이 급락을 했던 점이 좀 특이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지역에 러시아군에 대한 진입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고 이제는 즉각적으로 서방의 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재가 나올지 지금 풀리는 이야기가 유출된 내용 정도일지 혹은 추가될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중론은 방금 언급했던 달러 및 파운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 및 미국의 반도체 출하 금지 등 조치까지 동반될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요. 간밤에 있었던 또 다른 변수들 없습니까? 예, 일단 또 다른 변수가 사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너무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이슈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중도 매파 성향의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보우만 이사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이 강력한 조치라는 표현은 이 3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좀 부담이었고요. 이 금리에 관련돼서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블러드 총재와 보우만 이사 정도 2명 정도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일단 양적 긴축과 관련돼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높은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추가 단계라고 좀 이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분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금은 또 좀 더 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슈들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슈에 일단 하락 출발을 했고요. 다만 패닉셀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제재 소식뿐 아니라 그 강도에 따라서 변동성의 그 폭이 좀 정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앙드레 코스틸라니의 발언처럼 소위 빼따콤플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기정사실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증시보다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러 루브라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라든지 등의 움직임들을 좀 민감하게 보시고 반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은 괜찮은가요? 일단은 1,2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요. 소폭 약세를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섣불리 반응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항상 레버리지는 줄이는 게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급격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 움직임들을 실제로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스플로우 보고 움직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담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정세가 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기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루하루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야겠죠. 얼마 전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첫 직업성 질병 사고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는 사례들이 실제로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사고로 인한 산재 사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방송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노무사님.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물질로 인한 간 수치 이상, 이거 산재에 해당하는 질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두성산업 근로자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의 중독 판정을 받아서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에어컨 부품 세척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71명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간 기능 수치에 이상 증상을 보여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급성 중독을 일으킨 물질은 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주로 호흡기로 흡수가 되는데 고농도로 노출이 되면은 중추 신경 장애뿐만 아니라 위, 간, 신장 같은 중요 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니 이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물질을 에어컨 세척용으로 사용했고 사업장에서 노출 허용 기준의 6배를 넘게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데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혹은 일하다 생긴 병들 이런 거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네, 업무상 질병은 말 그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재해성 질병이 있는데 이건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부상이 됐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잠을 못 주무세요. 수면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 질병이 얘가 되겠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게 직업성 질병. 이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또는 과로 같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하고는 다르게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업무상 사고는 사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질병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변호사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을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약 53%,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 승인이 됐는데요. 그 질병에 따라 좀 달라요. 뇌심혈관 질환은 32.6%로 가장 낮고요. 반면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6월 기준으로 7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재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게 업무상 질병이 맞나 고민이 될 때는 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고민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사실은 뇌 심혈관 질환 이게 후유증이 가장 크고 만약에 수술까지 간다고 하면 비용 부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질병이 해당이 되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제일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은 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합친 용어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뇌경색, 뇌출혈 같이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심혈관계 질환은 이제 심근경색 같이 심장과 주요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은 보통 원인이 고혈압, 비만, 스트레스 등인데요. 그 업무상 과로가 그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또는 좀 비만 체질인데 네. 이게 산재로 인정될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그걸 관리를 잘 했어요.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시고. 근데 업무상 과로로 그 고혈압 정도가 갑자기 심해진 거죠. 그래서 뇌출혈이 오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너무 길었다. 최근에 지금 중국 공장으로 파견 나갔다 한 근로자가 4년 만에 심장 질병으로 숨졌단 말이죠.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당 평균 66시간씩 일했다. 이렇게 긴 시간 일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것도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업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가 됐어요. 다행히도. 근데 업무상 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정이 되는 만성 과로, 그다음에 단기 과로, 급성 과로로 나뉘는데요. 이 시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성 과로는 재해 발생일 직전 12주, 그러니까 3달이죠. 3달 동안 일주 평균 약 60시간 넘게 일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나는 60시간까지는 안 했어요. 한 55시간 정도 했는데 굉장히 과로를 했다. 그런 경우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3달 동안 52시간을 초과했지만 교대 근로 그리고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육체적 강도가 아주 높았어요. 이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60시간이 안 돼도 52시간만 넘으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과로인데요. 단기 과로는 일주일이에요. 예를 들어 뇌출혈이면은 쓰러지시기 전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이전 3개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때고요. 마지막으로 급성 과로는 그 재해 발생일 전 하루죠. 24시간 동안 어떤 충격적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는 때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계셨어요.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하루에 휴게 시간 빼고 한 20시간 이상을 근무하셔서 3일만 해도 벌써 60시간이 넘죠. 네. 근데 이분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야간에 한 6시간, 7시간이 잡혀 있어서 별로 과로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야간에 보니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요새 또 코로나라 택배 엄청 오잖아요. 그렇죠. 택배 관리. 그다음 또 눈이 오면은 아침에 출근하실 수 있게 제설 작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이지만 실제로 쉬질 못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교대 시간에 화단에 이제 쓰러져 계신 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산재로 승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산재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 노동 현장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앞서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승인해주는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밝혔는데 요걸 가지고도 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난해 12월 20일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고시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 등과 관련해서 일부에 대해 이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작업 수준, 작업 기간, 적용 상병 등 그 해당 기준에 해당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산재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을 조금 더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그 행정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관절염 같이 이게 사실은 관절염은 근골격계의 업무상의 그 부담이 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이런 것들 또 더군다나 이 산재로 인정을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절염은 당신이 나이 들어서 나타난 거다. 회사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하신 건데요. 경력 30년의 배관공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2020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다 보니 퇴행성이라고 하니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21년 작년에 양 무릎에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재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기를 건설 배관일이 무릎에 무리를 주어서 관절염을 자연 경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거죠. 퇴행성은 맞는데 그 속도를 업무가 더 진척시켰다. 이렇게 해서 산재가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 났다고 뭐 벌금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최근에 교도관들의 그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헷갈린다는 청취자들 계시네요. 네, 근로시간 중에 이제 점심시간은 공식적으로 휴게 시간이어서요. 근로시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그 교도관들 수당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쉬는 시간, 뭐 휴게 시간 요것도 포함해서 수당 줘라 이렇게 나온 결론은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아, 그거는 휴게 시간이 아까 제가 경비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점심시간이 보장이 됐냐 이거죠. 점심시간인데 실제로는 대기하고 있고 언제든 예를 들어 뭐 재소자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휴게시간, 계약서상에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명목상의 쉬는 시간이었다. 실제로는 일을 했다. 이런 인정이군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요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외상은 눈에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거들 다 다쳤어요. 회사 일하다가 다쳤어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다치는 분들은 이걸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요것도 산재 인정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계산원이셨어요. 근데 어떤 50대 남성 직원이 구취 제거용 사탕을 들고 와서 계산원에게 키스하기 전에 이거 먹으면 입냄새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탕은 원래 증정품이니까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계산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네.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심지어 무슨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네. 10여 분간 이제 그 갑질을 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계산원이 그러고 나서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질병판정위원회도 과거 이 계산원이 유사한 증상 경력도 없고 스트레스 상황과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산재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승인돼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망률 1위 질병인 암도 궁금해지는데요. 암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이게 좀 한정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암은 통상 면역력 저하나 식습관,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정된 그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면인데요. 성면의 경우에는 이제 폐암, 후두암 같은 호흡기 질환 유발 물질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성면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신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동안 택시 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하셨는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시에 성면과 분진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노출이 돼서 폐암에 걸렸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서 산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업무 환경이 시끄러운 곳들 있잖아요. 예컨대 금형이나 주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소음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소음성 난청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산재 대상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딱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산재법상으로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돼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난청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뇌이염, 중이염 등 질병에 의한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등은 소음에 의한 난청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벌써 3년 차죠. 해외여행이라는 게 뭐였더라? 그게 먹는 건가? 이제는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단어로만 기억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면세점을 간다, 쇼핑을 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틈새를 파고든 산업이 바로 명품 파는 플랫폼 혹은 고가품을 직구, 구매 대행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인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불만도 많다고 하네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뭘 조심하면 좋을지 경제탐사 알아봅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우리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죠? 네. 네, 한 집은 두 가족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이 고가품, 이른바 명품 구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명품을 구매하는 주요 채널로는 여전히 백화점이 가장 선호됐지만 명품 전문 플랫폼도 12.2%로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반란 등이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서는 없는 상품을 볼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가격을 한눈에 또 비교할 수 있고 오픈런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부터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뽑힙니다. 말씀 중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몇 개 미끼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리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그것만 싸고 나머지는 더 비싸더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을 통해 들여온 다양한 해외 명품들을 판매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는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공식몰보다는 비싼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 3개 브랜드의 3개 상품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한 개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들 플랫폼이 모두 공식몰보다 더 비쌌습니다. 한 제품은 브랜드 공식몰보다 100만 원이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판매가에서는 회원 혜택가라거나 할인가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있는 명품일수록 손에 넣기가 어렵다 보니 본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올려 파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소위 한정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결제를 했어요. 구매한 다음에 값을 올린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주문이 완료된 후에도 상품 가격이 올랐다면서 차액을 요구하거나 주문 취소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가 억울하다고 제보를 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 명품 플랫폼에서 아우터를 99만 원에 구매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날 현지 할인율이 변동됐다면서 약 50만 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요인 외에도 제품의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차액을 요구하니까 차라리 시가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불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도 이런 판매 형태에 따라서 규정은 또 달랐는데요. 판매자가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가격 인상 같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요. 직접 제품을 구매부터 배송까지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차액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이 된다 이러면 소비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받았어요. 네. 이게 해외에서 구매해서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하려고 한다. 이때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배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반품비가 최대 수십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여성이 약 26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주문했다가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반품비 50만 원을 제한 후에 환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에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품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는데 아직 배송도 시작되기 전에 수십만 원의 반품비를 물어야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배송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비행기에 태웠다 해서 다시 태워서 보내야 하니 일정 부분 비용이 들겠구나 감수할 수 있다고 쳐도 3시간 만에 발주를 넣어서 몇십만 원을 내야 한다.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은데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공정위에서 고시한 해외 구매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는데 이 약관을 살펴보면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국내로 발송한 후에 소비자가 만약 계약 철회를 요청한다면 제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해외 현지 운송료나 해외 세금, 항공 운송료 또 관부가세 등 수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의 세부적인 반품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인 거죠. 또 표준 약관상에도 판매자가 반품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의무도 규정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만약 소비자가 반품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입점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하네요. 소비자 청약 철회 관련 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송한 이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발송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업체가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셈인 건데 요거 수백만 명이 이용할 만큼 공정위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가격 이슈에서 갈등이 빈번하면은 상품이 불량이 왔다 할 때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감 처리가 불량이라서 반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거나 제품 하자에 대해서 문의하면 판매자와 플랫폼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 불량이 명확한데도 공정상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대응한다. 이런 소비자 불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량이 의심되는 상품을 받았는데도 하자가 아니라고 일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해야 한다며 떠넘기는 경우가 다발했는데요. 제품 하자 기준이 입점업체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반품할 때도 판매자와 먼저 연락해서 반품 사유, 회수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명품 중개 플랫폼의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뤄진 거라면 분쟁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플랫폼은 뒤로 빠지고 구매자하고 구매해서 공급하기로 했던 사람하고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용자들에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명품 거래 플랫폼들도 통신 판매 중개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플랫폼이나 판매자에 따라서도 반품비 책정이나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 전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대거간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 말이 좀 멋지기는 한데 사실 이게 중간에서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거간꾼 이게 기술의 힘을 빌어서 이른바 앱으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규제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품 플랫폼 이거 고가품 파는 그런 플랫폼들이 정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판매하는 채널도 다양하고요.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도 제법 많습니다. 해외 배송의 경우에는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서 손님을 끌어온 다음에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관부가세나 택배비가 좀 비쌉니다 해서 몇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이런 사례도 많으니까요.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관세나 부가세가 빠져있는 가격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신데 앞서서 청년 희망적금 요거 관련해서도 K꽃님님 저희 자주 문자 주시는 식구신데 여기 해당 안 되는 소득이 좀 많아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청년들은 섭섭하겠어요 해주셨거든요. 요게 과거에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기억하실 텐데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재산형성저축 요 고금리 쳐주던 고 적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정부 정책 적금이거든요. 저소득층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만드는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요게 재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당초 예산으로는 월 50만 원 불입 기준으로 38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제 벌써 6배 이상이 가입을 문의를 했거나 이미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요거 서둘러서 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내치지 않는다.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이 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까요. 속도 내서 은행 창구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조심조심 보내고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발전.